2018년 이슈앤 상식 1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이슈앤 상식과 함께 여러분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전형을 준비하든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을 정리하는 10대 뉴스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뉴스의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를 얼마나 파악하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기업의 경영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10대 뉴스 그리고 해외 10대, 국제 10대 뉴스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지 아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경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무를 지원하든 어떤 직렬을 지원하든 어떤 분야를 지원하든 상관없이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앤 상식을 구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자, 특히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는요, 다음 해를 이어주는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대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과정에서 변화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이걸 파악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협박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의 경쟁력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슈앤 상식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칼럼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2017년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죠. 이게 외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광 분야 타격이 입었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유통기업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여러 분야가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다행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긴 했죠. 특히 한중 관계는 남북 관계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드로 인한 보복 조치의 수위는 낮추고 그리고 관계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되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를 했죠. 특히 주목해야 될 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확인했다는 거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글쎄요. 중국의 뜻대로 북한이 말을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각각 개별 국가 관계까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도움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지 이거야 라고 한 가지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탑 이슈 첫 번째, 분노 조절 장애 보도록 할게요.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심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열받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죠. 보복 운전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들,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보복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 먹은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언제 사고 내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네요.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들을 보시면 청소년들의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제도 때문이죠. 입시 위주로 가고 무한 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결국 분노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분노 조절 장애 아니죠.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은
사회 제도, 체제라고 합시다. 이게 분노로 표출돼서 범죄로 이어진다면 자, 이걸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뭐 스크래치북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레이지룸이라고 해서 물건 때려 부시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아닐까요?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체제가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쪽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상 분노 조절 장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자가진단표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성격이 좋은 걸까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제로였어요. 저는 웬만한 일에는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계까지 이어가진 않아요. 이 사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한 친구들을 보면요. 엄청난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팅했던 학생도 스스로 인정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무너진 걸 다시 세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 친구의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시험의 결과가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에 합격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합격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을 때 결과들이 나아지는 것뿐이지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성공을 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진행형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서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펼쳐갈는지 그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 전에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제도가 잘못된 것뿐이에요. 경쟁이 치열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것뿐이지 여러분이 못나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분노 조절 장애, 징후가 보이시는 분들은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절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칼날을 들이대지도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로 강원도 쪽에 숙박비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대를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첩첩산중이라고 하네요. 북한의 도발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스폰서를 보이콧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불참도 러시아는 동계올림픽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것도 악재라고 하네요. 게다가 조직위원회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동계올림픽의 주축인 대한빙상연맹에서는 가족 비리까지 발생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긴 합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까요? 그건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국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올 때 아직 전쟁 중인 나라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종전을 하지 않았어요. 휴전 국가죠.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북한에서 핵실험했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 관점만이지 외국에서 보는 관점은요. 코리아 프리미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프리미엄은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한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를 더 줘야 돼요.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의 가치는 비슷한 외국 기업보다가 더 낮춰서 평가합니다. 저 평가하는 거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해요. 좋은 건 아니네요. 심지어 외국에서 기자를 파견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직원을 보낼 땐 위험수당까지 붙여준다고 해요. 한국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국가니까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린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있는데 위험한데 왜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통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 대한 외국인들의 편견, 거기서 벗어나려면 통일을 하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나 봅니다. 지역 상인들 신났다고 착각에 빠졌죠. 왜냐하면 숙박비를 많게는 한 10배까지 올려버린 데도 있다고 하죠. 근데 안 가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숙박하고 뭐 경기 보고 다시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좀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실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면서 동계올림픽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SK텔레콤은 KT 중계망을 훼손한 걸로 또 사고치기도 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올림픽이 기업에게는 중요한 이슈인 건 맞는 것 같네요. 내용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치 외교편입니다. 자,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죠. 정부 안보다 깎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복지에 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산이 늘었어요. SOC나 다른 분야의 예산은 감소했죠. 그리고 공무원이 증원되긴 했지만 이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희비가 갈려요. 왜 희비가 엇갈리냐? 민생 관련, 그러니까 소방이나 경찰 쪽은 증원이 맞는데 다른 분야는 그렇게 증원이 아닌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 자체가 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생 공무원은 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나 다른 쪽은 줄어든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고 했던 분야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그리고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이쪽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제도의 변화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제도의 변화가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안 자체를 직접 보는 것보다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되죠. 분명히 여러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과세 표준 구간이 신설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변화가 있겠죠. 기업의 법인세 분야도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의 경우에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조선시대에는 백성의 목소리를 왕이 직접 듣는 제도가 있었죠. 바로 신문고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냐? 사실상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목소리가 전해지려면은 절차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신문고를 부활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서 청원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청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동의를 얻게 되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안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 특히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을 도입을 하면서 소통에는 정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 또 제안하고 싶은 게
청원 제도 자체가 잘 됐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민청원 사안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갈지 그것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북한군을 구조했던 이국정 교수를 초청을 했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판문점이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남북한이 6.25를 겪기 전에는 38선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걷어요. 근데 6.25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졌거든요.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을 MDL이라고 하죠. 양측은 종전,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언제든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아래 위로 2km, 밑으로 2km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양쪽이 무장을 하지 말자고 하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무장지대 DMZ예요. 양측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판문점이라는 지역에 공동경비구역을 만들었죠. 이 공동경비구역이 바로 JSA입니다. 자, 공동경비구역 JSA는 누가 관할하냐? 이 문제는 휴전협정 당사자가 누구냐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엔군 대 북한엔 중국이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 정부에서 휴전을 반대하다 보니까 휴전협정에 참여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관할은 유엔군 대 북한이에요. 그럼 우리는 유엔군, 다시 말해서 미군을 대신해서 우리 군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주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내용에 공동경비구역 한미 양국군 장병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주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되냐? 그러니까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도 미군이 피해를 입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완전히 넘겨야 되지 않냐? 넘긴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우리 관할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휴전 당사국이 돼야 되는데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해버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때 선택이 지금의 애매한 관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영선 전 행정관 사실 의료법 위반 방조했죠. 거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했죠.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까지 했죠. 이 정도면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풀려났어요. 무죄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요. 구형을 한다는 얘기가 몇 년형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소를 하거든요. 구형이나 기소는 검찰의 목이 맞아요. 근데 판결 몇 년형 땅땅 재판을 하는 거죠. 누가 주체예요? 법원이 주체입니다. 자,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선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고 그러니까 풀려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판결에서 징역 선고를 했어요. 우리 법에는 법정 형벌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형, 징역, 금고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도 있고 또 경중 순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자격 상실,
자격정지 이런 명예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형도 있거든요. 5만 원 이상의 벌금, 5만 원 미만의 과료, 그리고 자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기간이 30일 이내인 구류도 있어요. 가장 낮은 형별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몰수입니다. 이렇게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형은 다 아시는 거고 징역과 금고는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노역을 하면 징역 아니면 금고예요. 자격 상실은 별도의 복권이 필요하죠. 자격 정지는 그게 필요 없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니까요. 벌금은 5만 원 이상, 과료는 5만 원 미만, 구류는 30일 미만인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료보다 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구류하고 과료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리고 몰수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에 사용된 재산이기 때문에 몰수하는 거라서 금액이 더 크다 하지만 사실상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지만 형벌의 경중에선 가장 낮은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징역 선고받았으면 징역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해서 범죄가 그렇게 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선고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무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징역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선고를 딜레이하고 집행을 딜레이하는 것뿐이에요. 징역형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모범수의 경우에는 가석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풀려난다고 해서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도소에 있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겨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법은 원칙이 중요하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바탕으로 처벌하면 이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욱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스텔스기 24대 전시 타격 임무가 첫 부여됐다고 하네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요.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된 상태에서 F-22, F-35 이런 스텔스기의 경우에는 북한 레이더에는 포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슬쩍 가서 김정은을 요격해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김정은에게 요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요 핵시설에 타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주기 위한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ATO라고 해서 북한의 핵심 표적 700여 개를 동시에 타격하는 연합작전 계획이니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훈련에 참여한 우리 기종하고 미군의 전투기 기종하고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만큼 우리가 미군의 의존도가 높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블랙리스트는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엄연히 헌법으로 통치되는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자,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에 나와 있듯이 법 앞에서의 평등,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한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근데 아쉽게도 처벌 조항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처벌이 약해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해봤자 얼마 안 되네요. 특히 직권남용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군사 독재 때도 이 정도 일은 없었거든요. 전두환 정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니까 참 어이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청와대 청원에서 공식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죠. 자, 여기에 법 감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은 조두순 같은 이 얘기는 대놓고 할게요. 쓰레기를 이 정도밖에 처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만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사상을 동해보복, 탈리오 사상이라고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본적인 법 감정은 이렇죠. 조두순을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조두순이 풀려나는 날, 그날 그 앞에 다들 돌을 들고 기다렸다가 동시에 돌을 던져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 던진 돌 중에 어떤 돌 맞아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럼 누구를 처벌할 거냐? 오죽하면 이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에서는 재심 불가라고 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두순은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나 주거제한 같은 관리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심을 하려고 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다시 말해서 처벌받는 사람, 조두순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긴 한데 다른 일반 국민들이 재심 청구를 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법 제도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럼 법을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냐? 그렇죠. 근데 법을 청와대에서 개정할 수 없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냐? 소급입법이 또 안 돼요. 특히 형법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죽하면 조두순 풀려날 때 함께 돌을 던지자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런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선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판사 욕할 게 아니라 법을 이 정도밖에 못 만든 국회를 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네요.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자, 내용 이어서 삼성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 씨. 근데 검찰에 협조를 했죠. 이 장시호 씨 덕분에 많은 범죄 사실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이나 또는 다른 혐의자들을 수사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형보다 검찰에서 요구한 것보다 법원의 판결이 더 세게 나왔냐. 그게 좀 아쉬워요. 왜 아쉬울 수밖에 없냐면 협조를 해줬다고 해서 감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리바게닝 얘기해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하나하나 따질 수 없는 분야에 사용하라고 총액으로만 계산하는 예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적으로 사용했으니 더 처벌해야겠죠. 특정범죄 가중법상 처벌이 더 강화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관계자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특정범죄 가중법에 포함이 된 범죄의 경우입니다.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응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 한중수교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한중수교가 체결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도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혈맹 관계였고 우리하고 북한은 뭐 지금하고 큰 차이도 없었죠. 그 가운데 북방 외교의 성과로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외교를 체결한 불완전한 관계였었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따로, 외교 따로, 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한중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내용이어서 최민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확정, 그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게 어떤 경우이냐. 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경우에는요. 임기가 만료돼도 상실돼요. 선거를 다시 했는데 떨어지면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닌 게 되죠.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을 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자격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이 확정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1심, 2심, 3심까지 간다면 3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민길 의원도 대법원에서 재판, 즉 3심에서 확정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다, 2심에서 유죄다 라고 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해요. 최종적으로 3심에서 확정 판결 나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갈린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80만 원 이상도 유죄예요. 근데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항상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이 맞는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 다시 말해서 폭행으로 벌금 선고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돼요.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선고, 금고나 징역 이상으로 뭐 사형이야 뭐 당연히 사람이 죽는 거니까 뭐 의원직은 상실되겠죠. 이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항상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의 헤드라인에 벌금이 10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의원직 상실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걸 아시면 좀 더 재미있게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